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수능 특강 계속 공부를 같이 하고 있죠. 수능 특강 올해 2023 수능 특강 문학에서 고전시가 첫 번째는 19치 한가 중에서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 배웠고요, 그죠? 그다음에 2강에서는 고려가요, 우리 서경별곡 배웠죠. 그다음에 고전시가 3강에서는 연시조였던 월곡 답가라고 하는,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 이런 뜻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시조 3편이 함께 들어있는 고전시가 4강을 함께 공부할 건데, 사실 수능에서 그 시조와 가사만큼 많이 나오는 영역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파트니까 열심히 같이 좀 따라오시고, 사실은 시조는 정리할 게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할 수도 있지만, 또 공부하기 편하다고 해서 시험을 다 맞냐? 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 다 해드릴 거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수능 특강 5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작품의 핵심 포인트, 51쪽에 아마 시조가 3편이 실려 있을 텐데, 그 시조 3편의 전체 특징을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자연과 인공 또는 생기와 죽음,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색채 이미지와 말을 건네는 어투가 들어있다. 간접 인용, 명령용 어조가 나타나고 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인생 무상감이 드러난다. 다양한 표현 기법이 등장한다. 서리, 대꾸, 대조, 대유, 열거, 도노까지 엄청 많이 있죠. 요게 가번, 나번, 다번, 시조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정리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요거를 보시고 가번, 나번, 다번에 있는 시조에서 어디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의 특징이고 어떤 것이 나의 특징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번시인데요. 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한호라고 나오죠? 한호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한석봉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글씨를 엄청 잘 썼던, 명필로 유명했던,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석봉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3줄밖에 안 되는 시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방석 내지 마라. 선생님이 보통 시를 이렇게 끊는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평시조는 3장 6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 하나, 둘, 띡, 셋, 넷, 다음에 띡, 5, 6. 이렇게 해서 6개의 구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었고, 6개의 구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집방석을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니?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온다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뭐 하지 마라 이렇다, 뭐뭐 하지 마라 이렇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두 줄을 묶어 보신다면 위와 아래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다면 대꾸가 쓰였구나. 대꾸 나오면 늘 함께 따라오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 이제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기법이죠. 대꾸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말 체크해라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고전시가에서 리, 랴, 가, 고 따위의 미로 끝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현대어에서는 뭐뭐 할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있지만 고전시가에서는 이러한 리랴, 가고 따위의 말들이 많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의문형 어미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리랴가고가 나오는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질문인 경우보다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럼 내용을 보죠. 집방석 내지 마라. 그럼 얘는 의문형 어미인데 내지 마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청유형 어미. 아니, 청유형이네. 미안해요. 명령형 어미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되겠네요. 얘는 명령형 어미. 그러니까 여기는 명령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를 써서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뭐뭐 하지 마라. 야, 이거 하지 마. 우리가 뭔가 하지 말라는 건 그게 좋을 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안 좋을 때 하지 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집방석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방석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마이너스의 성격이 있는. 그럼 낙엽인들 못 앉겠니? 라는 얘기는 낙엽에 앉을 수 있어. 왜? 낙엽에 앉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즉, 낙엽에 앉으면 좋은 거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낙엽에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낙엽은 좋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낙엽인들 못 앉겠어? 라는 얘기는 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미 대답이 정해진 물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설의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이, 대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죠. 솔불 켜지 마라. 마찬가지 명령형 어미.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제 진 달이 돌아온다. 달이 돌아오니 솔불은 필요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솔불 안 켜도 달이면 충분해라는 얘기니까 얘면 만족해. 이런 얘기잖아요. 되셨나요? 사실 집방석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집으로 방석을 만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집방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솔불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 송진이 이게 불에 좀 잘 타는 성질이 좀 있대요. 그래서 소나무 송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불을 피우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집방석과 솔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집방석도 솔불도. 그 인위적인 것들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 대신에 이게 있으니까. 낙엽은 자연 속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달도 인간이 뿅 하고 띄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 달아 떠라 이게 아니잖아요. 달은 그냥 자연스럽게 떴네 이런 거니까. 그렇다면 이 낙엽과 달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뭐냐면 자연적인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이 서로 뭘 이루어요? 이렇게 해서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대조, 대꾸, 설이 벌써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표현기법 낼만한 거리가 많네요. 자, 그렇다면 인위적인 것은 싫어요. 자연적인 것은 좋아요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집방석과 솔불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인위적인 거냐. 사람이 만든 건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솔불과 집방석 두 개만 만들었냐. 그리고 자연에는 낙엽과 달밖에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낙엽과 달이라는 두 개의 소재를 통해서 자연 전체를 얘기했고 집방석과 솔불을 이용해서 자연 전체를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위적인 것을 대표하는 대유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강호,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산 교훈 경치를. 그래서 강과 산을 합치거나 강과 호수를 합쳐서 자연물 일부분을 가지고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거 많이들 얘기하죠. 그와 유사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저기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조했다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대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면 반대의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좀 더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보통 대비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비시켰다라고 하면 무엇을 더 중시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밑에 보면 알아요. 자,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온다.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사실 박주라고 하는 거는 싼 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채라고 하는 건 나물이거든요. 그럼 결국 싼 술과 나물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소박한 음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박한 음식에 싼 술과 나물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선생님 혹시 이것도 대유법인가요? 그렇죠. 대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들어있죠. 자, 그러면 박주산채 일망정, 소박한 음식, 이건 음식이 한정진 게 아니고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삶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박한 음식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내어라. 마찬가지로 명령령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걸 함께 먹으면서 여기서 즐겁게 지내보련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시는 어디 속에서의 삶이 참 좋다는 얘기냐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 중에서 뭘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달 같은 거, 이제 여기 짜투리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달은 돋아와요. 그럼 달이 어제 뜬 달이 오늘도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어제 떴다가 진 달이 오늘 또 뜬다? 그럼 선생님 내일은 달이 안 뜨겠군요. 그런가요? 어제 떴던 달이 오늘 돌아온다면 내일도 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달이 어제 진 달이 오늘 돌아왔다는 얘기는 오늘 한 번만 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요라고 하는 순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돌고 돈다라는 것, 달은 일순간만 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뜨지 않겠어요? 영원성이죠. 이거와 대조할 수 있는 게 소율불이라고 하는 거. 소나무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해서, 송진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해서 영원히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이거는 인간이 피워낸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영원성과 여기 있는 일시적은 순간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하나의 설명 또 해냈어요. 그 다음 아이야라고 불렀어. 뭔가를 부르는 걸 우리가 표현기법상 돈호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누군가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선생님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설명하죠.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라는 건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실제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나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고받는 게 아닐 뿐이지 우리가 대화라고 했을 때 물론 티키타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게 진정한 대화긴 하지만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라고 또 하나의 대화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와, 설명 진짜 많이 했죠. 이 자그마한 시 하나에서.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시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결과적으로 말하는 건 나는 자연 속의 삶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연과 되게 친하다. 쉽게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하는 게 바로 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연 친화적이란 말은 사실은 내가 속세와 자연 중에서 저기 있는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 자연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이란 공간은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니까 탈속적인 세계를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기는 걸 우리가 피읍, 리을 뭐라고 하냐면 풍류를 즐긴다고 하죠. 이런 말들 다 여기다가 싹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정취를 즐기는 걸 우리가 5글자로 강호한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강호한정이란 강호,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정취를 즐기는 노래. 그러니까 정취를 즐긴다는 건 즐겁게 논다, 어떤 즐거운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호한정이란 말 나오면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 살짝 비교할 건 뭐냐면 같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강호가도라는 말을 가끔 우리가 배워요. 자, 강호가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자연을 예찬하는 것 플러스 임금 얘기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또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정리 다 했고요. 마지막 최종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자, 주제예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틀린 말 아니죠. 다음 특징이요. 시어의 대조가 나타난다. 뭐와 뭐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대조시키고 있다. 앞에서 배웠죠. 다음 두 번째, 명령형 어조가 나타난다. 물론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의문형 어미도 보였죠. 그 의문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서리로 이어지는 것들이었죠. 다음에 이 의문형 어조가 긍정, 부정? 이거 지난 시간에 월곡답가에서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올게요. 집방석 내지 마라, 뭐뭐 하지 마. 부정적인 명령. 내어라, 가져와.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죠. 그런 면에서 긍정과 부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말을 건네는 어투 아이야. 아이야가 아니라 아이야 불렀죠. 네 번째,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대유, 서리, 대꾸 등이 드러난다. 다 배웠네요. 여기 하나 빠진 게 뭐 대조. 요거 하나 좀 더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번시 정리 끝. 나번 갈게요. 갑시다. 자, 청초 우거진 고래에 자느냐 누웠냐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이제 임재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우리가 황진이 하면 유명한 그 남자친구 하나 있죠. 서경덕이라고 하는. 황진이의 남자친구로 유명했던 서경덕과 더불어서 임재 역시도 황진이와 많은 시를 주고받았던 일종의 그냥 약간 좀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사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하네요. 자, 임재와 황진이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이 임재의 청초 우거진 고래는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왕방현의 시조와 임재의 시와 원천석의 시를 가지고서 2014년 수능에 이미 출제가 됐었고 2014 수능에서 시조 3편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시인 건데 왕방현의 시, 내 마음이 둘 데가 없어서 고운님 여의였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별하고 울면서 밤길 간다 그랬으니까 슬퍼하는 시. 임재의 시도 뭔가 슬퍼하는 시. 다음 원천석의 시는 여기 보니까 뭔가 객이 눈물겨워하는 또 슬퍼하는 시. 그러니까 셋 다 공통점은 뭔가 슬픔이라는 것. 근데 슬픔의 원인이 달라요. 사랑하는 님이 떠나서도 있지만 나라가 망해서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 똑같으면 이렇게 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슬픔, 뭔가와 이별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보죠. 나번시에요. 청초 우거진 고래에 자느냐 누웠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가 써있네요. 서리법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모호한 있으니까 그냥 의문형 어미까지만 가도록 하죠. 청초 우거진 고래. 참관. 요거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황진이와 어울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임재가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지은 시거든요. 황진이를 찾아갔었는데 황진이가 죽은 지 이미 석 달이나 지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가 죽은 뒤 석 달 후에 황진이의 무덤을 방문해서 황진이를 그리워하는 거죠. 너 벌써 왜 갔니? 나를 두고 왜 벌써 가버린 거니? 너의 그 찬란했던 예뻤던 모습 난 아직도 내 눈에 선한데 너 어디 가버린 거니? 이런 얘기를 시로 풀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청초 우거진 것. 풀이 우거진 골짜기야. 사실 우리가 옛날에 무덤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사람을 무덤에 묻고 봉분을 이렇게 쌓았죠. 그래서 청초 우거진 골이라고 하는 건 그 황진이의 무덤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무덤 속에서 너 자니? 누웠니? 너 혹시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야? 너 그냥 자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 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넌 아직 죽지 않은 거 아니, 죽지 않은 거지? 그런 거지? 너 죽은 거 아니지? 약간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아쉬움 혹은 안타까움 이러한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홍안을 어디 두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니?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가 써있네요. 자, 홍안이라고 하는 건 붉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왜 친구들이 그런 친구 있죠? 뭔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얼굴에 피가 잘 도는 친구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혈색이 좋지 않아진대요. 쉽게 말하면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이렇게 약간 병약하거나 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피기가 돌지 않는다고 흰색 약간 피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안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 피가 잘 돈다는 얘기는 젊다는 얘기와 통할 수 있고요. 이 홍안이라고 하면 그건 뭔 뜻이냐면 젊은 여인,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도는 붉은 얼굴은 젊은 여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젊음, 생기가 돈다? 이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가 도는 젊은 여인의 얼굴, 그걸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너의 젊음은 어디 가고, 백골은 우리가 알겠지만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럼 생기와 죽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너의 젊었던 그 화려했던 시절 다 어디 가고 넌 이제 이렇게 시체만 묻혀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거잖아.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많은 나이대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고3이 제일 많이 들을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10대 후반이잖아요. 사실 10살 되기 전의 시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마냥 어릴 것만 같았던 여러분이 어느샌가 고등학생이 되어 있고요. 내년이면 이제 20살이 되겠죠. 20대 되게 막 발랄하고 가장 정말 활동적인 시기인데 20대가 되게 길 것 같지만 좀 약간 과장을 좀 더해서 밤 몇 번 먹고 잠 몇 번 자고 나면 30대가 될 거예요. 30대, 40대 넘어가면 더 빠르고요. 선생님도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영원히 젊을 줄 알았고 예전에는 막 뭐 전반 3시간, 후반 3시간 축구게임 6시간을 뛰어도 별로 안 힘들어. 살짝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막 한 30분만 뛰어도 막 되게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의 목숨이 어느 순간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의 핵심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참 인생 별거 없네 이런 걸 느끼는 거니까. 잔잡아 권할 리가 없으니 그러니까 잔잡아 권할 리가 없다. 그럼 함께 술을 먹을 사람, 내 술을 함께 권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 대상이 현재 여기에 없다. 대상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더한다면 황진이의 죽음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황진이. 이를 설명하는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당연히 이 사람이겠네요. 그죠? 이것을 슬퍼한다. 자, 이렇게 대놓고 슬퍼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보통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정서의 직접적 제시 혹은 정서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간접적인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시험에다가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슬픔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수능에서는 뭐 비애 혹은 애상감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을 거니까 함께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더하자면 잔잡아 권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군가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다음 홍안이라고 하는 붉은 홍자와 하얀 백자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색채 이미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도 색채 이미지. 그런데 이 흰색과 빨간색, 뭔가 빨간색이 좀 더 부각돼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서로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에서 물어보지 않을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내용적인 측면 물어볼 거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이것만은 꼭 정리해야겠네요. 자, 주제입니다.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 무상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다음 특징으로 색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히 색채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색채 대비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2번 특징, 시어의 대비가 나타난다. 뭐였지? 젊음이나 생기를 뜻하는 홍안이란 단어와 죽음을 의미하는 백발,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됐다는 거. 세 번째, 정서의 직접적 제시, 슬퍼하노라에서 나왔었고, 네 번째, 의문형 어미가 제시됐다는 거. 앞에 가번시와 공통점이네요. 의문형 어미라고 하는 것들은. 자, 주제는 살짝 달랐어요. 가번시는 자연 속에서의 어떤 한가로운 정취를 노래했었고, 나번시는 누군가와 이별해서 그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가번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곡구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책에 아마 써있어요. 꾀꼬리가 우는 소리의 한자 표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글씨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소리를 흉내낸 말, 쉽게 말해 의성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러한 의성어들은 한마디로 음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음성 상징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네요. 고꾸름, 꾀꼴, 꾀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꾀꼴 운대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머, 꾀꼬리가 고꾸름 우네, 꼬꿍 뭐 이렇게 운다라는 거예요. 우는 소리에 뭐 듣는 건 사람마다 귀가 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가 멍멍 하고 운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바우 와우 이렇게 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우 와우라고 실제 아니 진짜 개가 바우 와우 이렇게 우니?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글자로 그냥 형상화해 놓은 것뿐이죠. 자, 고꾸름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꾀꼬리가 울어서 낮잠에서 깬 것 같아요. 자, 이때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있고 며느라기는 배를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를 하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쭉 뭐가 되고 있어요? 되게 쉬운데? 나열되고 있죠? 자, 나열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거법이라고 설명하는 거 다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는 꽃놀이를 하고 있고요. 마초와 마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마침 지엄이. 그럼 지엄이는 아내를 뜻하는 말인데 결국 이 낮잠을 깬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낮잠을 깬 화자가 있는 거고요. 이 화자의 아들은 글을 읽고요. 그 화자의 며느리는 배를 짜고요. 그 화자의 손자는 꽃놀이를 하고 화자의 아내가 마침 술을 걸렀다. 그러니까 한 어떤 집안에서 그냥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인가 자기만의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지엄이가 술을 걸으며 맛보라고 했대요. 사실 술은 이렇게 여러 번 천으로 찌꺼기 같은 걸 걸러냈대요. 그러니까 술을 거르고 나면 이제 정제되어서 맑은 술이 밑으로 나오겠죠? 그거를 맛봐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마침 이제 뭐 자다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낮잠에서 깼다는 얘기의 전제 조건은 낮잠을 잤다라는 거고, 낮잠을 잔다라는 건 얘가 힘들게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굉장히 여유롭게 산다. 한가롭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한 가족들의 어떤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가정의 평화로운 풍경? 이런 걸 노렸다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람의 아내가 술을 권하면서 술도 마셔보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는 별거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가정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기다 노란색으로 쓸까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뭐랄까 각자 역할에 맞는 각자 역할에 맞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일 중에서 여러분 약간의 팁이긴 한데 아들, 즉 남자는 글을 읽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배를 짜요. 이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남자가 배를 짰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서 뭐 공부를 하는 건 여자들이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생긴 게 그 허난설원의 규원과 같은 작품들도 그런 의미에 생긴 거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대의 천재 시인이라 불렸던 허난설원 근데 남편은 좀 허난설원에 비해 비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어쨌든 여자는 배를 짜고 남자는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남녀의 역할을 좀 구분해 두었다? 이런 것도 하나 정보로 캐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걸으면 맛보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잘 보면 예전에 이게 문제집 어딘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맛보라고 하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보 이 술 좀 맛보세요 라고 말을 한 건데 그럼 맛보세요 라는 말을 인용하려면 따옴표를 쳐야 되잖아요. 맛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 따옴표를 벗기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인용에는 직접 인용이라는 게 있고 간접 인용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엄이가 술을 걸으며 맛보세요 라고 하더라 라고 쓰든가 아니면 맛보세요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맛보세요를 말을 뒤에 바꿔서 맛보라고 즉 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따옴표가 없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간접 인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 속의 한 인물의 말을 간접 인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며느라기는 배를 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를 하고. 자, 요거는 문장이 요렇게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럼 문장이 나열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플러스해서 사실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꾸, 즉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말 여기다가 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사실 답원시는 되게 간단한 시예요. 뭔가 정리할 게 많지도 않고 특징들도 뭐 특별한 게 막 있다고 그러지 않는데 이러한 좀 평화로운 가정의 정경을 노래한 시조도 있었구나.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태껏 나왔던 중요한 시들은 뭐 임금에 대한 충, 자연 속에서의 풍류, 사랑 후의 이별, 뭐 늙음 한탄, 아니면 뭐가 있을까? 탐관오리 비판, 이제 이런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뭐 주로 약간 뭔가 좀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 그리고 평화로운 이미지 주는 거, 뭐 자연 속의 풍류 정도? 그런데 이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정경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뭐 비슷한 시가 두보의 강촌이라는 시도 좀 비슷해요. 강촌에서의 한가로운 정경을 노래한 한 시 중에 두보의 강촌이라는 시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오경화 씨 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봐야겠네요. 이 시의 주제가 뭐냐?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족이 아까 보니까 뭐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 시는 3대에 걸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물을 좀 뿌려야겠네. 3대에 걸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친 한 집안의 평화로운 정경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곡구릉, 그러니까 꾀꼬리가 울어서 마침 잠을 깨웠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경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꾀꼬리 덕분이네요. 어찌 보면. 꾀꼬리가 깨웠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곡구릉이라는 단어를 통해 음성 상징어 드러나 있는 거. 대꾸와 열거가 있다라는 건 두 번째 줄에 있었죠. 간접 인용은 마지막 줄에 있었고요. 청각적 이미지 뭐예요, 여러분? 곡구릉이라고 했던 우는 소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곡구릉, 곡구릉, 꾀꼴, 꾀꼴 우는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어렵지 않았죠? 오늘 고전시가 4강 시조 3편에 가는 거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짧게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 사실은 더 짧게 강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시조 3편은 이제 주제가 다 달랐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정리 끝.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5편 있어요. 5강. 그 5강도 시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 5강의 시조는 평시조 3개와 사설시조 하나가 있어요. 그 4편의 시조를 묶었는데 사실 갈래로 보면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갈래 복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시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묶이거든요. 그 얘기를 다음 5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5강까지 시조 공부 편하게 하고 나면 6강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가사 문학이 나와요. 누앙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조금 더 긴장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해서 좀 쉬운 공부들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홀히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